한국 없이는 미국 끝장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확대를 놓고 미국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에 거센 반대를 보인 주한미군들의 행동에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보안 로그를 점검하는 것이 주간 업무의 시작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모니터를 켜자 화면에는 수백 개의 로그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시스템 접속 기록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47분 누군가 기밀 분석실 서버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발송한 기록이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기록이었지만 수신 도메인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도메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 관련 도메인 같아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국군 네트워크 관리 부서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메인도 아니고 과거에 사용했던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로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메일을 발송한 시점의 다른 기록들도 함께 확인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보안 인증 절차가 몇 단계 생략되어 있었고 접속 경로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3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으로는 이런 패턴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했다면 더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고 보안 시스템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발생시켰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마치 정당한 사용자가 접속한 것처럼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손에 쥔 커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지난 한 달간의 로그를 전부 다시 검토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접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총 4차례 모두 주말 새벽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수상한 이메일들이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메일 로그를 분석해보니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송된 이메일의 용량이 모두 5MB에서 10MB 사이였는데 이는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더군다나 이메일이 발송되기 직전마다 기밀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누군가 주한미군의 기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동료를 의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연한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신중하게 김현수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김 대위는 한국군에서 연합정보부서로 파견 나온 장교로 지난 1년간 함께 일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이런 민감한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 대위는 제가 가져온 로그 자료를 보자마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몇 분간 화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안 인증 절차가 생략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시스템 관리자 수준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더 자세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 대위가 한국군 측 네트워크 로그를 확인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군 기지에서 수상한 이메일이 발송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한국군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접속이 감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미군 기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연합 시스템 전체에 침투한 조직적인 활동임을 의미했습니다. 김 대위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접속 패턴을 보면 외부 해킹의 특징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커들은 보통 여러 경로를 시도하고 흔적을 남기지만 이 경우에는 정확히 목표 지점만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마치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작업 같았죠. 더욱 섬뜩한 것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보안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발생시켰을 텐데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는 범인이 보안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난 2달간의 모든 로그를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대위는 한국군 측 자료를, 저는 미군 측 자료를 담당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어요. 수상한 접속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너무나 규칙적이었던 거예요. 매주 토요일 새벽, 그것도 정확히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성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보를 수집해서 외부로 전송하고 있는 것이었죠. 김대위가 추가로 분석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무작위가 아니라 매우 선별적이었어요. 주로 한미연합훈련 계획과 사드 관련 정보, 그리고 북한 관련 정보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임을 강력히 시사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접속 방식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압축하고 암호화한 후 전송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작업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정보 요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매번 다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설령 이메일이 중간에 차단되더라도 내용을 해독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한국 정보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런 정교한 작업 방식은 국가 차원의 스파이 활동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받는 전문 조직의 작업이라는 거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심각한 보안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틀림없이 높은 보안 허가를 받은 내부자였습니다. 김대위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범인이 내부자라면 자칫 잘못된 사람에게 정보가 새어나갔을 때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사건을 파헤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현수 대위와 저는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위는 국정원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종류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노련했어요. 그는 무엇보다 침착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안이 철저히 보장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위는 한국군 정보부 내부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분석실을 확보해줬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불가능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우리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죠. 김대위가 가져온 한국군 측 자료를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상한 접속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한국군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심지어 청와대 보안실과 연결된 일부 네트워크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어요. 이는 범인이 한미 양국의 기밀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대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런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정보체계에서 양국의 시스템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토요일 새벽에 자유롭게 기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범위는 더욱 좁혀졌죠. 우리는 함께 과거 6개월간의 모든 기지 출입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과 보안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주차장 출입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작업은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며칠간의 작업 끝에 김대위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이메일이 발송된 토요일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기지에 출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니 그 사람은 토요일 새벽 2시 30분경에 기지에 들어와서 4시 30분경에 나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김대위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야간 근무는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특별한 임무나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토요일 새벽에 정기적으로 기지에 출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그 시간대는 보안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출입 기록의 주인을 확인해 봤어요. 보안 카드 번호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그 사람은 미군 정보사 소속의 고위 장교였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었거든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여러 차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국방어학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어에 능통했어요. 미 정보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장교였고 한미정보연합본부에서 수년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죠. 김대위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장교였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정보 분석에서는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전문성이 지금은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기지에 출입한 시간과 수상한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이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접근한 시스템과 유출된 정보의 종류도 그의 업무 범위와 정확히 겹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상황 증거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15년 이상 미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로로 여러 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스파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황상 에드워드 린 대령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최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했어요.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모든 수사를 에드워드 린 대령이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스파이라면 우리의 수사 활동을 알아채는 순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현수 대위와 저는 에드워드 린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신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가 실제로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상한 이메일이 발송된 정확한 시점의 기밀 분석실 출입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토요일 새벽 3시 47분 그 시간에 기밀 분석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보안 시스템 기록을 뒤져본 결과 총 5명의 인원만이 그 시간대에 해당 구역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5명의 명단을 보니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존슨 대령, 에드워드 린 대령, 그리고 3명의 정보 분석관들이었어요. 존슨 대령은 제 직속 상관이었고 분석관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 린 대령만이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정기적으로 출입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김대위가 가져온 추가 자료를 보니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보안 카드가 기밀 분석실 서버룸에 접근한 시간과 수상한 이메일 발송 시간 사이의 간격이 평균 15분에서 20분이었습니다. 이는 서버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에드워드 린 대령의 업무 이력이었습니다. 그는 미 정보사에서 중국 담당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동아시아 전략정보 담당 부서장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어요. 국방어학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2년간 교환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죠. 중국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중국 문화와 정치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위는 에드워드 린 대령의 가족 배경도 조사해봤어요. 그의 부모는 1960년대에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였고 에드워드 린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2세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배경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지난 3년간 총 7차례 중국 본토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공무상 출장이거나 학술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빈도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유독 높았어요. 더군다나 최근 6개월 동안에만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었습니다. 김대위가 중국 출장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마다 기밀 정보 유출 패턴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유출 경로가 생기거나 유출되는 정보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그가 중국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아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드워드 린 대령의 최근 행동 패턴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김대위의 도움으로 기지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머무르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자주 기지에 나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컴퓨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시간 중에만 시스템에 접속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에드워드 린 대령은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자주 접속했어요. 그것도 주로 기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김대위는 한국 정보기관의 자료와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에드워드 린 대령이 접근한 정보 중 상당수가 한국의 국가기밀과도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드 배치 관련 정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계획, 그리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중국에 넘어갔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중국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수정하고 한미 동맹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황상 에드워드 린 대령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고한 동료를 스파이로 몰아가는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대위와 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그가 실제로 정보를 유출하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 린 대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여러 차례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장교였거든요. 업무 능력은 뛰어났고 부하들에게는 자상했으며 상관들에게는 충성스러웠어요.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이었죠. 김현수 대위와 함께 에드워드 린 대령의 과거 기록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군 경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정보장교로 임관해서 줄곧 승승장구해왔어요.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중요한 작전에 참여했죠. 그의 정확한 정보 분석 덕분에 여러 테러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공로 기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료들의 평가였어요. 그와 함께 근무했던 상관들과 부하들은 모두 에드워드 린 대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왔어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그가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평소 회의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 다른 장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군 장교들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는 반면 그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의심할 근거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드워드 린 대령은 기지 내 다른 중국계 장교들과도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장교들끼리 모임을 자주 가졌고 중국 전통 명절에는 함께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죠. 이런 문화적 유대감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에드워드 린 대령의 개인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는 평소 중국 고전 문학을 즐겨 읽었고 중국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중국 고전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때로는 동료들에게
중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대위와 저는 에드워드 린 대령의 최근 행동 변화에도 주목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친목 모임에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의 컴퓨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 달리 에드워드 린 대령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국 관련 웹사이트들을 자주 방문했어요. 중국 뉴스 사이트, 중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중국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이었죠. 물론 그의 업무상 중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빈도와 깊이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유독 높았습니다. 김대위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에드워드 린 대령의 휴가 패턴이었어요. 지난 2년간 그는 휴가를 갈 때마다 아시아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그리고 대만 등이었죠. 미국 본토나 유럽으로 휴가를 가는 다른 동료들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혹시 이런 휴가 기간 중에 중국 요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에드워드 린 대령의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미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냈고 성조기에 대한 경례도 다른 누구보다 정중했어요. 독립기념일이나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항상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젊은 장교들에게 미군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죠. 정말 그가 스파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는 무고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못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김대위는 이런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장 위험한 스파이는 완벽하게 위장된 스파이라고요. 오랫동안 조직 내부에 침투해서 신뢰를 쌓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의 위험성도 강조했어요.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수사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위와 저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었지만 그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사안은 한미 양국의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였죠. 고민 끝에 저는 존슨 대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 대령은 3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그의 충성심과 판단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저는 김대위와 함께 존슨 대령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존슨 대령은 커피를 마시며 아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그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저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 일주일간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이메일 로그,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 그리고 규칙적인 정보 유출 패턴에 대해 설명했어요. 존슨 대령은 처음에는 평범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김대위가 준비한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자 존슨 대령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특히 에드워드 린 대령의 출입 기록과 이메일 발송 시간이 일치한다는 부분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몇 분간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존슨 대령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을 15년 넘게 알아왔는데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어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에드워드 린 대령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회의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고 사드 관련 정보 분석도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정말 스파이라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존슨 대령은 즉시 워싱턴 본부와 한국 정보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현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양국 정부의 최고위 정보 책임자들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몇 시간 후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긴급 대응팀이 구성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기지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보부서 내부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안 점검이 강화되었고 일부 기밀 문서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죠. 물론 이런 조치들은 에드워드 린 대령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김 대위는 한국 정보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했어요. 그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린 대령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 측 기밀 정보들에 대한 피해 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보 유출의 규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한국에 근무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의 수준을 생각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존슨 대령은 저와 김 대위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되 절대로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가 추가로 정보를 유출하려 시도할 경우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에드워드 린 대령은 평소와 별다를 바 없이 행동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살펴봤지만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잘못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FBI 수사관들과 한국에서 온 국정원 요원들이 기지에 파견되어 공동수사팀을 구성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업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이 갑자기 기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었어요. 그는 금요일 오후 정상적으로 퇴근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숙소에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에드워드 린 대령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기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존슨 대령은 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전체 인원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은 금요일 오후 5시 30분경 정상적으로 기지를 나선 후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김현수 대위와 저는 즉시 에드워드 린 대령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기지 외곽에 있는 장교 숙소 단지에 도착해보니 그의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책상도 심지어 개인 물품들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차량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에드워드 린 대령의 검은색 세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차량 등록번호를 통해 추적해본 결과 금요일 오후 6시 15분경 기지 정문을 통과한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대위는 한국 경찰과 연락을 취해 전국적인 차량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CCTV 네트워크와 하이패스 기록 그리고 주요 도로의 단속 카메라까지 총동원해서 에드워드 린 대령의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차량은 금요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공항 진입로 CCTV에 그의 차량이 찍혔지만 정작 공항 내부에서는 그의 출국 기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공항에 간 것은 분명한데 출국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공항 보안팀과의 협조를 통해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은 공항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는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던 거예요. 주차장 CCTV를 분석해보니 그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대기하고 있던 흰색 SUV에 탑승했습니다. 그 SUV의 번호판을 추적해보니 더욱 미스터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가짜 신분증으로 대여된 것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기록을 확인해봐도 실제 대여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대위가 전국 CCTV 네트워크를 통해 흰색 SUV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차량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 시내를 거쳐 경기 북부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주요 간선도로를 피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만을 이용해서 말이죠. 명백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추적 끝에 SUV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철원군 DMZ 인근이었어요. 민통선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의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라 CCTV도 많지 않았고 민간인의 출입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그런 곳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김대위와 저는 즉시 철원 지역으로 향했어요. 현지 군부대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DMZ 인근이라는 특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어요. 자칫 북한 측에 불필요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색 첫날,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민통선 근처의 한 폐건물에서 흰색 SUV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차량은 완전히 불타버린 상태였고 내부에서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주변에서 최근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폐건물 내부를 조사해보니 누군가 며칠간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침구와 통조림 등의 식료품,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성능 무선통신 장비였습니다. 이런 장비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군용 규격이었죠. 김대위가 통신 장비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며칠간 중국 방향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전송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에드워드 린 대령의 스파이 활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한미연합훈련 계획의 상세한 분석 자료도 있었고 사드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도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군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와 그들의 약점을 분석한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정작 에드워드 린 대령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폐건물에서 그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짜인 도주 루트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이런 수준의 도주 계획은 개인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 뒤에는 더 큰 스파이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폐건물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에드워드 린 대령의 스파이 활동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현수 대위가 복원한 통신 기록을 보니 그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전달하는 고급 스파이였던 거죠. 워싱턴에서 파견된 FBI 수사관들이 가져온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은 이중 국적자는 아니었지만 중국 정보기관의 뿌리 깊은 포섭 대상으로 수년간 양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의 포섭 과정은 무려 10년 전 그가 대만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FBI 분석에 따르면 에드워드 린 대령의 포섭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교류나 문화적 친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깊숙이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금전적 보상만도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정보기관은
에드워드 린 대령을 정보 설계자로 활용했습니다. 즉, 그는 중국이 원하는 특정 정보를 선별해서 수집하고 그 정보가 중국의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분석해서 전달했던 거예요. 김대위가 한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고 에드워드 린 대령은 그 핵심 축이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그리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주요 타겟이었다고 했습니다. 폐건물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에드워드 린 대령의 활동 범위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는 일본과 대만의 미군 기지, 그리고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미군 시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미군 배치 현황을 파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였죠. 김대위가 중국 측 인물들의 신원을 추적한 결과 에드워드 린 대령과 접촉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국 정보기관 소속이거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외교관, 사업가, 학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모두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접촉 방식이었어요. 절대로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항상 제3자를 통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때로는 일반적인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기도 했어요. FBI 수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정교한 운영 방식은 중국 정보기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접근하고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항상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거였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경우도 포섭부터 활동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에드워드 린 대령이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에게는 미리 준비된 완벽한 탈출 루트가 있었고 도주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그 뒤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강력하고 조직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김대위는 이런 수준의 작전은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와 정교함이었다는 거였죠. 중국 정보기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한미 동맹을 겨냥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에드워드 린 대령을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가 속해 있던 더 큰 스파이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이미 에드워드 린 대령의 정체가 노출된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특전사와 미군 레인저 부대가 합동으로 구성된 특수임무 부대가 편성되었어요. 저는 정보 분석 담당으로, 김현수 대위는 한국 측 연락 담당으로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작전 지휘부는 철원의 폐 감청소를 에드워드 린 대령이 최종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곳은 DMZ 인근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접근이 어렵고 동시에 북한과의 거리도 적당해서 탈출하기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만큼 각종 통신 장비를 운용하기에도 적합했죠. 특수임무 부대의 정찰팀이 먼저 해당 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폐 감청소 주변을 관찰하며 에드워드 린 대령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야간 투시경을 통해 건물 내부에서 움직이는 인형을 포착했고 간헐적으로 켜지는 불빛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그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추가 기밀 정보와 그의 중국 접촉책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따라서 가능한 한 생포해야 했고 그가 보유한 전자장비와 문서들도 온전히 회수해야 했습니다. 작전 계획은 세심하게 수립되었어요. 새벽 4시, 에드워드 린 대령이 가장 방심할 만한 시간에 건물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북쪽과 동쪽을, 미군 레인저는 남쪽과 서쪽을 담당했어요. 모든 탈출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진입하는 핀서 작전이었죠. 작전 당일 저와 김대위는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각 팀의 헬멧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특수부대원들이 목표 지점 주변에 은밀히 배치되었어요.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물 내부를 관찰한 결과 2층 한 방에서 인체의 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시 정각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각 방향에서 동시에 건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드워드 린 대령은 이미 우리의 접근을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갑자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더니 확성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을 알고 있다며 절대 순순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침략 정책에 맞서 싸운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광신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자 특수부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폭장치나 기밀정보 파괴 수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를 생포해서 배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린 대령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건물 곳곳에 설치해둔 부비 트랩들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특수부 대원들의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을 받은 전문가답게 건물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성을 벌였어요.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은 고성능 저격총을 이용해 접근하는 특수부 대원들을 저지했어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작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저항했어요. 김대위가 드론을 이용해 건물 내부를 정찰한 결과 에드워드 린 대령이 각종 전자장비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특수부대는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해 강제 진입을 시도했어요. 몇 차례의 치열한 교전 끝에 에드워드 린 대령을 생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고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장비를 파괴해버렸어요. 체포 직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이 체포된 후 우리는 즉시 그가 파괴하려 했던 전자장비들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감청소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곳곳에 부서진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널려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불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김현수 대위와 저는 FBI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이 마지막까지 파괴하려 했던 USB 드라이브와 외장 하드디스크 몇 개를 회수할 수 있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 손상된 상태였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에드워드 린 대령이 사용했던 메인 서버였어요. 그는 체포되기 직전 서버를 완전히 포맷하려 시도했지만 특수부대의 신속한 진입으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데이터가 여전히 복원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복원 작업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이 지난 3년간 수집하고 전송한 기밀 정보의 양과 질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서를 복사해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과 가공을 거쳐 고급 정보로 만들어 전송하고 있었어요. 복원된 파일 목록을 보니 주한미군의 모든 무기 배치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지에 어떤 무기가 몇 대씩 배치되어 있는지, 그 성능과 한계는 무엇인지, 유지보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면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드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이었어요. 단순히 배치 위치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탐지 범위, 요격 확률, 그리고 통신 연계 구조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이런 정보면
중국이 사드를 무력화시키는 대응, 무기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FBI 전문가가 분석한 전송 기록을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방대한 정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중국 서버로 전송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의 정보들은 거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국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매주 정기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서 토요일 새벽마다 일괄 전송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관련 정보들이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이 수집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 북한군의 배치 현황, 그리고 북한 지도층의 동향까지 모든 것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는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 대위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한국 정치인들과 군 간부들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들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단순히 군사 정보만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심층 정보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성향, 가족관계, 경제상황, 심지어 약점까지 모든 것이 분석되어 있었어요. FBI 분석가들은 이런 수준의 정보 유출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어요. 중국이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수정하고 미국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대만 유사시 미군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미 전송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을 체포하고 추가 유출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방대한 양의 기밀 정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정보들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의 대미대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것이었어요. 김 대위와 저는 복원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미 동맹의 정보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 같은 내부자의 배신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 방식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체포 후 일주일간 그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변호사 접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제공되는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는 김현수 대위와 함께 신문 과정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대령의 배려로 직접 신문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일방향 유리창 너머로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FBI 수사관들이 주도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에드워드 린 대령은 자신의 이름과 계급, 군번만을 반복했어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전형적인 포로의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로가 아니라 미군 장교였고 스파이 행위로 체포된 범죄자였습니다. 신문관들이 이 점을 지적하자 그는 처음으로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째 신문에서부터 에드워드 린 대령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말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말들은 우리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이 털어놓은 그의 가족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부모가 대만에서 온 이민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들이었다고 했어요. 에드워드 린은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교육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미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문명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서구 문명은 쇠퇴하고 있고 중화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그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추궁하자 에드워드 린 대령은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자신이 15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 대위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끼쳤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지만 그 자신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부상을 방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가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파이들과 달리 에드워드 린 대령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이념적 동조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대만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만난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중국의 관점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국 고전 철학과 역사를 깊이 공부했고 중국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양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깨달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문이 계속되면서 에드워드 린 대령의 활동 규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중국계 군인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학계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중국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언급한 다른 내부자들의 존재였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은 자신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요원이 아니라고 암시했습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은 다른 스파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거였죠. 신문관들이 구체적인 이름이나 정보를 요구하자 에드워드 린 대령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인정했지만 동료들을 배신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더욱 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김대위는 에드워드 린 대령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이념적 스파이의 특징을 보인다고 했어요. 금전적 이익이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유형의 스파이는 회유나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문 마지막 날, 에드워드 린 대령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남겼어요. 자신을 체포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 필연이며 미국과 한국 같은 국가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광신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을 단순한 악인으로 치부하기에는 그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는지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의 체포와 신문이 마무리된 후 이 사건은 예상대로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비공식 루트를 통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죠. 중국은 예상대로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에드워드 린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중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정보 보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어요. 기존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내부자의 배신에 얼마나 취약한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동맹국 사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정보 접근 권한의 세분화였어요.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허가를 받은 인원이면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업무상 꼭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 접근 기록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김현수 대위와 저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이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거든요. 특히 내부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했어요. 존슨 대령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동맹은 단순히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상호 검증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 관계라는 거였죠. 이런 관점에서 한미 양국은 새로운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또한 중요한 정보일수록
더 많은 검증 단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보안 교육의 도입이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김대위는 한국 측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군인들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제시했어요. 물론 이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혼자서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온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린 대령 사건을 통해 저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맹을 지키는 것은 무기나 조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슨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현수 대위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동료애와 신뢰가 바로 동맹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길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거리들이 이제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위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로 동맹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앞으로도 이 동맹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에드워드 린 대령 같은 배신자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과 더욱 깊어진 신뢰 관계가 그런 위협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